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본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현금 흐름표로 진입을 하게 되는군요. 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자체 작성을 못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역시나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숫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얘기지만 일단 이론적인 기초는 닫고 넘어가야겠죠. 현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크게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이 있는데, 이때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뭐 자산이 어떻고 부채가 어떻고 자본이 어떻고 이렇게 뭐뭐가 얼마씩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재무상태라고 하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경영 성과를 보여줘요. 이번에 수익이 얼마 났고 비용이 얼마 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인데요.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 상태의 변동을 보여줘요. 즉, 재무 상태라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얼마씩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현금 흐름표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손익계산서는 재무 상태의 변동과는 조금 결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오지,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진 않거든요. 물론 수익과 비용의 모든 효과가 나중에 자본으로 말려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금 흐름표에서 각각의 자산이 어떻게 변했고 부채가 어떻게 변했고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현금 흐름표에서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변동표는 그 중에서도 하나, 자본, 순자산이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나타내주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만 배우면 이게 다 눈에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의 변동을 알면 어디다 쓰냐? 기업의 영업과 투자, 재무 활동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강의를 연이어서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딱 들어서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필요한 현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현금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기업이 1년 동안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요. 또 필요한 현금, 그러니까 나갈 돈, 이 정도 금액을 매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도 역시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말문제 풀 때 이런 걸 물어볼 텐데 그냥 모르겠으면 틀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의 장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시면 돼요. 학생분들은 말문제 틀리면 되고요.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보다는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여기 막 멋있는 말로 써 있으니까 어렵고 멋있는 말로 써 있는 그거를 이제 익히시길 바라고, 제 강의에서 현표의 어떤 그 기본 골자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도록 할게요. 하지만 안 하고 넘어가긴 조금 찜찜하니까 현표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현표를 계속 만들어주면 이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기록해 둔 표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좋을지 나쁠지도 역시나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배당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기업이 돈이 있어야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도 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발생주의랑 현금주의는 다른 거니까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이 있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익이 나도 배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표를 통해서 이 기업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배당을 과연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로 역시 부채 상환 능력인데요. 이것도 배당이랑 비슷해요. 이 기업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기업이 돈을 갚을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필요한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기업이 보니까 매달 이 정도 돈을 쓰더라. 그러니까 다음 기회도 이 정도 돈이 없으면은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겠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를 유동성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유식한 말로.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현금에 대한 정보, 즉 유동성 위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단기 순이익은 발생 주의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단기 순이익이 있다고 꼭 배당을 지급할 수 있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배당도 주고 돈을 갚을 거잖아요. 그렇게 단기 순이익으로서는 알 수 없는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 방법이 직접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간접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분석법은, 그러니까 간접법은 발생주의고 직접법은 현금주의예요. 간접법은 좀 이따 보고 직접법부터 먼저 보자면은 이거는 모든 현금 거래를 추적해서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걸 말해요. 이걸 11강까지 쓰던 그 분계장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더 보태긴 했는데 그 분계장 거의 그대로 끌고 왔어요. 거기에서 현금이 그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은색으로 된 분계에는 현금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현금이 나타납니다. 현금 들어오면서 매출채권 없어졌고 소모품비 발생하면서 현금 나갔고 이런 식으로 현금이 있는 거래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느낌이 오시죠? 이 표가. 여기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색을 안 칠했고 여기는 현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색을 칠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걸 다 기록해 둔 걸요. 이쪽에다 정리를 하면은 이런 표가 생깁니다. 일단 처음에 기초에 900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말에 65만 4,500원이 돼요. 기중에 뭐 이런 거래가 있는데 하나만 보자면은 매출 채권 회수라고 55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위에 가보시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현금이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들어온 게 있어요. 왜? 매출 채권이 없어지면서 들어온 현금 흐름이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있는 것이죠. 얘네 세 개를 합치면요 5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5만 원이 플러스로 적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이 가로를 치면 마이너스고요. 가로가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왜 그렇게 표시하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를 표시할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고요. 1하고 가로를 쳐도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고요. 세로를 한 다음에 1 해도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당연한 거를 거의 강의 막바지에 와서 설명을 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플러스고 여긴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돈이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돈이 나간 거겠죠. 매출채권 회수하면서 55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제세공과금. 여기 있다. 제세공과금이요. 1월 14일 날 4,000원 나가고 1월 15일 날 6,000원 나갔어요. 제세공과금 발생하면서 현금이 이쪽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현금은 자기가 차변인데 대변에 적혀 있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4,000원 나가고 6,000원 나가서 얘네 두 개 합계를 내면 기가 막히게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원 하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요 다 똑같이 위에 있는 표를 제가 긁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엑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이 F2 키를 눌러서 이게 어디서 뭘 끌고 왔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엑셀에서 F2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그 수식을 끌고 온 애를 표시를 해주니까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작성된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자면은 이 기업은 900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채권 회수하면서 55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나가기만 했어요. 외상매입금 갚으면서 175만 원 나갔고 비지급금 지급하면서 500만 원 나갔고 줄줄줄줄 돈이 나가서 마지막에는 65만 4,500원밖에 안 남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지금 올해는요 돈을 창출한 거는 이 55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쓴 거는 이렇게 썼으니까 그닥 좋은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없고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비용은 많고 쓴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은 별로 없는 회계 기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맨날 이걸 1월 31일 날로 끊으니까
회계는 이렇게 원래 1월달만 따로 하나요? 회계 기간은 1년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계 기간은 1년이긴 1년인데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 달짜리 분기를 했을 뿐이고요. 저거를 제가 1년치 그 예시를 만들었으면은 내려도 끝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냥 한 달짜리 분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직접법 현금 흐름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위에까지 분기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우 한 달짜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분기장이라서 이거를 하나씩 추적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요. 현실에서 실무에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냐?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X예요, X. 이거를요, 직접법대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실무를 해보시면은 하루에만 현금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다? 불가능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계부, 제가 회계원리 1강에서 설명했던 가계부 있잖아요. 현금주의로 만든다는 그 가계부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금 흐름표인데요. 그렇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꽤나 난이도가 있는 일인데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거래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걔네 상대 계정 다 따와서 이런 식으로 직접법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자, 간접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간접법은요, 이미 작성된 발생주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걸 말해요. 다시, 이미 작성된 발생주의 재무상태표와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진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추정을 하냐? 일단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요건 이해되시죠? 지금 와서 요 표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표가 이해 안 되면 진짜 심각한 건데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부채랑 자본은 그냥 내려오는데 이 자산을 두 개로 구분해서 현금이랑 그 외의 자산이라고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자산 안에 현금이 있는데 현금만 따로 떼가지고 현금이라고 딱 적어두고 현금이 아닌 애들 뭐 유형자산, 매출채권, 투자금융자산 뭐 여러 가지 기타 자산들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현금하고 그 외 자산을 구분해서 더하면은 그 자산의 총 개니까 개는 당연히 부채 더하기 자본이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렇게 그냥 자산을 둘로 나누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둘로 나눠서 현금이랑 그 외의 자산으로 구분해도요 이 등식은 성립을 해요. 그렇죠? 현금 플러스 그 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자, 그럴 때요, 이 좌변에 있는 그 외 자산을요, 이쪽으로 우변으로 옮겨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현금 플러스 그 외 자산이었는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은 부채 더하기 자본 빼기 그 외 자산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야. 그런데 그 자산을 현금이랑 그 외로 나눴어. 당연히 이건 부채 더하기 자본이겠죠. 그런데 그 외 자산을 반대로 보내면 현금이 뭐가 돼요? 현금은 부채 더하기 자본 빼기 그 외 자산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감을 보자.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알겠는데 증감은 어떨까? 자, 여기서 현금이 증가한다고 봐요. 증가한다고 보면 부채는 어떻게 돼? 부채 증가하겠죠. 그렇죠. 뭔 소리냐? 만약에 자본이랑 그 외 자산이 고정이 되었다고 치면은 얘네는 값이 딱 고정이 되었다고 치면은 현금이 올라가면은 부채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내려가면 이게 등식이 성립 안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쪽이 더 크다고. 느낌 오시죠? 현금이 증가할 때 부채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즉 현금이랑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또 부채랑 그 외 자산이 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현금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렇겠죠? 현금이 증가하는데 자본이 감소를 하면 이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등식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부채랑 그 외 자산이 고정되어 있을 때 현금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자본도 증가합니다.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이 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부채랑 자본이 고정되어 있을 때 현금이 증가하면요 그 외 자산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왜? 마이너스니까. 그 외 자산이 감소를 해야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얘가 올라가는데 그 외 자산도 올라가면은 이쪽은 숫자가 작아지고 이쪽은 숫자가 커지니까 좌변은 숫자가 커지고 우변은 숫자가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등식이 성립 안 할 거잖아요.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요, 현금이 증가할 때 그 외 자산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식이 성립이 돼요. 자, 그래서 부채는 플러스고 자본도 플러스고 그 외 자산은 마이너스니까 현금이 증가할 때 부채는 같이 증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본은 역시나 증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외 자산은 감소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현금과 부채는 같은 방향, 현금과 자본은 같은 방향, 현금과 그 외의 자산은 반대 방향이에요. 왜?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 마이너스 그 외 자산이니까 현금이 증감을 할 때 얘네가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외의 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 표예요. 그 밑에 있는 표가 현금이 증가할 때 부채는 증가한다. 자본은 증가한다. 그 외 자산은 감소한다. 반대로 현금이 감소하면요, 부채도 똑같이 감소하고 자본도 똑같이 감소하고 그 외 자산은 반대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이 돼요. 여기가 올라가면은 얘는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채가 올라가고 자본이 올라가고 그 외 자산은 감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길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부채가 증가한 건 더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부채 증가액을 더해줘야 됩니다. 왜?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진짜 그런가? 보세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부채 감소액은 빼줘야 돼요.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왜? 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은 감소해야지. 그러니까 부채 감소액만큼 빼줘야 됩니다. 부채의 증가는 더하고 부채의 감소는 빼주고. 느낌 오시죠?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는 더하고 자본의 감소는 빼줘요. 왜? 자본이 증가할 때 현금이 증가하니까. 자본이 늘어난 금액은 현금의 증가로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본이 감소하는 거는 자본이 감소할 때는 현금도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금액만큼 숫자를 빼줘야 현금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겠죠. 느낌 오시죠? 자, 이제 그 외 자산은 당연히 반대겠지. 그 외 자산이 증가한 증가액은요, 빼줘야 돼요. 왜? 그 외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은 마이너스 되니까 빼줘야겠지. 그 외 자산이 감소한 거는 반대로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부채가 10원 증가했어요. 10이라고 적을게요. 또 부채가 4원 감소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 4라고 적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됩니다. 자본의 증가는 없었다. 0. 대신에 자본의 감소가 5 있었다. 그럼 마이너스 5. 그 외의 자산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이 100원만큼 증가했다고 치죠. 그러면 100이라고 적고 앞에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자산이 감소했어. 또한 50 감소했다고 쳐요. 그러면 50이라고 적고 플러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현금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9가 됩니다. 10원 증가하고 4원 감소하고 빵원 5원 감소하고 100원 감소하고 50원 증가해서 현금의 증감은 49 감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부채가 10 증가한 거는요, 현금이 증가한 거예요. 부채가 여기서 증가하면은 현금도 증가하니까. 부채가 감소한 건요, 현금도 감소한 거예요. 부채가 여기서 감소하면 현금도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서 부채의 증감은 그거대로 적으면 됩니다. 증가한 건 플러스, 감소한 건 마이너스. 자본의 증감도 그거대로 적으면 돼요. 자본의 증가는 플러스, 자본의 감소는 마이너스. 대신에 그 외 자산은 반대라서 증가한 건 마이너스라고 해주고 감소한 건 플러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현금의 증가를 이 나머지 애들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추정해내는 게 이게 간접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이 10원 증가했더라. 차입금이 4원 줄었더라. 이익잉여금이 5원 줄었더라.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100원 늘었더라. 또 뭐 매출채권이 50원 줄었더라.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의 항목들이 증가 감소한 거를 쭉 적은 다음에
걔네 증감을 통해서 나머지 현금이 어떻겠다. 현금 외에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현금의 증가 감소를 추정하는 게 바로 간접법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처음에 들으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이고 그 외의 자산, 현금 외에 나머지 모든 자산은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 현금 외에 그 나머지 모든 자산은 반대 방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싫으면요. 자산은 반대 방향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산이 반대 방향만 기억을 하면은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이겠지. 그 방향만 기억하시면 이 다음부터 나가는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이거는 2018년 12월 31일 날의 손익계산서고 이거는 회계기간 말인 2019년 1월 31일입니다. 회계기간이 원래는 12월 31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그냥 간략하게 한 달짜리 월마감을 한다고 볼게요. 원래 회계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 와야 되는데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1월 31일로 놓은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현금이 900만원에서 65만 4,500원이 되었고 재고자산은 200에서 300이 되었고 매출채권은 55만원에서 205만원이 되었고 기계장치는 1000만원에서 1500이 되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원 또 새로 생겼네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쭉쭉쭉쭉쭉 적혀있죠. 그래서 회계기간 초 기초인 2018년 12월 31일의 금액도 알고 2019년 1월 31일에 마감하는 날의 금액도 압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간접법은 이미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만들고 얘 만든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요거 만드는 거니까 이미 여기까지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얘네 만들고 나서 현표 만들면 돼요. 이 금액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증가 감소했는지도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 표 뭔지 대충 아시겠죠? 900에서 65만 4,500원이 됐으니까 835만 5천원 감소한 거고요. 빵원에서 10만원 됐으니까 10만원 된 거고 뭐 대충 그런 식입니다. 느낌 오시죠? 참고로 이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는 이익잉여금 요 25만 4,500원 이게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집합손익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거 느낌 오시죠? 회계순환구조 공부를 했으면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다 더하고 빼고 남은 요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손익계산서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돌아와서 이때 이러한 증감을 이용해서 즉 현금도 현금인데 재고자산, 매출채권,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그 외의 자산이죠. 그리고 얘네가 부채, 얘네가 자본이에요. 다시 여기까지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외의 자본이고요. 얘네가 부채, 얘네가 자본입니다. 느낌 오시죠? 현금, 그 외의 자산, 부채, 자본. 얘네의 증감을 이용해서 현금의 증감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얼마야? 기초는 900이지. 900 하고 딱 적어줍니다. 기초에다가 딱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재고자산, 자산이네? 반대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출채권의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증가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적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기계장치의 증가했으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마이너스라고 적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 외의 자산은요. 여기 있는 증감을 거꾸로 적어주면 돼요. 이게 플러스 100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100, 150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150, 플러스 500이면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증가했죠? 여기다가 증가라고 적어주면 돼요. 10만 원 증가했죠? 여기다가 10만 원 증가라고 적어주면 돼요. 또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감소했어요. 여기다가 200만 원 감소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가 254만 5천 원 증가했다고 적어주면은 짜란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900에다가 100 빼고 150 빼고 500 빼고 25만 원 더하고 55만 원 더하고 10만 원 더하고 200만 원 빼고 25만 4,500원 더하면요. 기가 막히게 65만 4,500원이 나와요. 여기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면 65만 4,000원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왜? 왜긴 여기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여기 적은 거
요렇게 적으면은 현금의 증감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대로 하시면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해석을 하자면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갔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서 15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갔고 기계장치가 증가하면서 5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갔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아니 재고자산이 증가하는데 왜 100만 원이 나갔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게임을 하는 거다. 숫자 게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현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자산의 증감은 반대로 적고 부채랑 자본의 증감은 그대로 적어주면 현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없어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표를 잘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라서요. 저거를 왜 그런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현금이 감소해? 막 저걸 설명하려고 해요. 저도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이렇게 곰곰이 뭐가 생각하게 되고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표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현표 그릴 때는요 머릿속이 깨끗해야 돼요. 똑똑해야 현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멍청해야 현표를 잘 그립니다. 물론 꼼꼼해야 되는데 꼼꼼하고 멍청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따지지 말고 게임하듯이 그냥 막 집어넣으면은 자산이 증가했어? 자산은 반대. 그럼 마이너스. 자산이 감소했어? 자산은 반대. 플러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아무 생각 없는 바보처럼 숫자를 적으면요. 현표가 따단하고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면은 100점을 받고 실무를 하시면은 예쁘게 현표를 작성하는 멋진 직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딱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딱 하나만. 자, 장기 차입금이 감소해서 현금이 200만 원 나갔다. 요거잖아요. 이 현표에서 장기 차입금의 감소라고 하고 마이너스 200이 돼 있다는 거는 장기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200만 원 나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분계를 확인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2018년 1월 31일 날 니네금융에다가 이 장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어요. 조기 상환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갚았다.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니까 나중에 갚았어야 되는데 그냥 미리 갚아버렸어. 그러면서 현금이 200만 원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 자기자리 차변인데 대변에 200만 원 적혔으니까 현금이 감소했죠. 그게 이 장기 차입금의 감소입니다.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2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사라진 겁니다. 장기 차입금이 왜 줄어들었을까? 200만 원 돈을 갚았으니까 줄어들었겠지. 200만 원을 갚았다는 건 뭐야? 현금이 나갔다는 거네. 현금 200만 원이 나가면서 장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감소했겠지. 대충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기계장치가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자산이 증가했으면 현금은 마이너스예요. 기계장치가 증가하면서 현금이 500만 원 감소했대. 이건 또 뭔 소린가?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계장치를 500만 원을 내가 샀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네요. 그런데 이때 돈을 줬다 안 줬다? 돈을 안 줬어요. 1월 25일에 샀는데 돈은 1월 28일에 줬어. 그래서 기계장치 하면서 미지급금 생기고 요 미지급금 여기서 없애줬어요. 그 다음에 현금 나가면서 현대자동차에다가 기계장치 500만 원 주고 산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급금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면은 얘네 두 개 없애고 나면은 기계장치랑 현금 500만 남죠. 기계장치가 증가하면서 현금 감소한 겁니다. 느낌 오시죠? 기계장치가 500만 원 증가하면서 현금 감소했어요. 왜? 아니, 기계장치를 사려면 현금이 나가야지. 기계장치를 샀는데 현금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현금이 나가야 들어가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 현금이 나가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이폰을 샀어. 아이폰 70만 원 주고 샀는데 자, 이 70만 원짜리 아이폰을 내가 샀는데 현금이 들어올까 나갈까? 현금이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나가겠지. 아이폰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나갑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현금을 내야 돈을 지불해야 띠딕하고 아이폰이 생기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자산이랑 현금은 반대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생겼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갚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어떻게 돼? 돈이 줄고 부채도 줄죠. 아니면 내가 돈을 꿨어. 어디 가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돈을 1000만 원 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죠. 느낌 오시죠? 이렇게 부채랑 현금은 같은 방향이고 자산이랑 현금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감가상각 누계액의 감소. 이거 오타였네. 증가로 바꿀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한 거랑 현금 나간 거랑 뭔 상관이야? 분계를 가서 가볼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관련된 회계 처리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아무데도 현금이란 게 안 나타나죠. 그렇죠. 현금이 안 나타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25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5만원 적혀있지. 여기는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간접법 현금 흐름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25만원 들어왔대.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접법 현금 흐름표는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건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건 설명이 안 돼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현금 흐름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루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지만 여기 자산 쪽에 적혀 있죠. 이 감루가 지금 이 부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 쪽에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반대로 플러스로 적어주면 돼요. 여기 증감에서 플러스인에는 마이너스로 적고 마이너스인에는 플러스로 적으면 됩니다. 얘는 차감 계정이니까 부채 같은 걸로 보고 증가하니까 플러스로 적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헷갈려. 그냥 여기 증감을 딱 적은 다음에 기초, 기말 적고 걔네 증감을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산에 관련된 항목 얘네들은 그냥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야. 그리고 부채랑 자본은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적어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기초에다가 따다닥 빼고 더하고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기말 현금이 짜잔하고 나오면서 간접법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집니다. 느낌 오시죠? 자,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냥 끝나면 아쉬우니까 직접법이랑 간접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얘가 진짜 진정한 현금 흐름표고 얘는 좀 이상한 놈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매출채권 회수하면서 55만원 들어오고 급여 지급하면서 5만원 나가고 해서 따다다다 적어가지고 65만 4,500원 되는 게 이게 현금 흐름표지. 감루가 증가하는데 25만원 현금이 왜 들어와? 감루가 증가하는 거랑 현금이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얘네가 결국에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 900만 원이라는 현금이 65만 4,500원이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법으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를 다 싹 다 모아서 현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아니 회계사님 왜 통장 있는 거 긁어 와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표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간접법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 얘가 뭐였어요? 아까 얘가 뭐라고 했죠? 이익잉여금 증가한 거죠. 얘가 뭐야? 이 25만 4,500원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거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란 것은 이 안에 이렇게 수익이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수익, 비용. 매출 205만 원에서 매출원가 130만 원 빠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본의 증가라고 한 줄로 아까 적어놨지만 사실 그게 한 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느낌 오시죠? 자,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매출원가, 소모품비, 급여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 직접법이랑 간접법을 서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회수 55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매출이 205만 원 있었고요. 매출채권의 증가가 150만 원 감소가 있었어요. 매출채권 증가, 자산이 증가하는 거 반대로 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감소해요. 매출은 돈이 들어오니까 수익이니까 현금이 증가겠죠? 왜? 수익은 자기 자리가 어디야? 수익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자기 자리가 대변인 부채랑 자본은 플러스고 자기 자리가 차변인
자산은 마이너스인데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수익이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뭔 소리야? 자, 약간 장난치는 것 같지만 보시면은 부채, 자본, 수익이 자기 자리가 대변이죠. 자산이랑 비용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부채, 자본은 같은 방향이면 수익도 당연히 같은 방향이어야 산수가 맞아요. 자산이 반대 방향이면 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적어야 됩니다. 즉 수익이 플러스면 현금은 플러스, 비용이 플러스면 현금은 마이너스. 느낌이 오시죠? 근데 상식적으로 매출이면 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고 비용이 발생하면 현금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울 땐 그렇게 외우는데 왜 수익이 플러스고 비용이 왜 마이너스냐면은 수익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랑 자본이랑 같은 대변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고요. 비용은 자산이랑 같이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산수가 그래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매출이 205만 원 발생했으니까 현금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그 매출 채권이 증가했으니까 현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205만 원 플러스라고 적고 150만 원 마이너스라고 적어서 얘네 두 개 합계를 내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요. 이게 또 오타가 있었네.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요. 55만 원 매출 채권 회수한 게 됩니다. 느낌이 오세요? 얘랑 얘가 같다고요. 얘가 이 두 개 합친 게 얘랑 같아. 다시 이렇게 더하면은 55만 5천 원인데 이 매출 채권 회수가 바로 요겁니다. 요게 여기로 딱 와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의 지급 17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랑 관련된 거는 매출원가랑 재고자산이랑 외상매입금이에요. 얘랑 관련된 걸 세 개를 다 모아서 적어가지고 합계를 내보면요. 175만 원 마이너스.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 175만 원 현금 나간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냥 계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이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산수예요, 산수. 저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저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처음 들으시니까 낯설 뿐이고요. 저걸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의 지급이, 이 미지급금이 왜 생긴 거냐면 기계장치 때문에 생긴 거였으니까 500만 원 나간 거 500만 원 적어주고, 장기차입금 상환한 거 장기차입금 감소한 거 이렇게 적어주고, 소모품비, 급여, 재세공과금은 그 금액 그대로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하면서 현금이 나가죠. 급여를 줘야 되니까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 현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현금이 안 나가. 그냥 비용만 인식하고 현금은 맨 처음에 기계 살 때만 나가지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안 나가요. 근데 이걸 손익계산서에다가 25만 원 적어 놓으면은 마치 현금이 25만 원 나간 것 같으니까 감누가 증가한 걸 25만 원 플러스 더해서 얘네를 더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현표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다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면은 이게 자본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주니까 현금이 나갔다고 현금이 25만 원 감소했습니다 라고 잘못 표기가 되는데 그거를 없애줘야 돼. 어떻게? 감누가 증가한 걸 25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없애요. 이런 걸 비현금 비용이라고 해요. 비현금 비용은 발생했는데 현금이 안 나갔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걸 그대로 끌고 오면은, 자본에 그대로 빨려오면은 얘네가 마치 현금이 감소한 것처럼 현금 흐름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련된 자산 부채가 증가 감소한 거 효과를 더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현금이 감소했다고 표기를 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한 거는 25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고 표기를 해가지고 얘네 두 개 더해서 빵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비현금 비용이라고 해요.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 인식해가지고 10만 원 현금 감소했습니다라고 적어주고, 이자 비용이랑 관련이 있는 미지급 비용, 이게 부채니까 부채 증가하면 플러스 적어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서 똔똔 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면은 또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미지급 비용으로 고쳤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자 비용이랑 관련된 회계 처리는 마지막에 결산 수정 분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계를 인식을 했는데 여기 이자 비용 인식해주고, 여기 미지급 비용 부채 인식해줬는데 현금 나갔어, 안 나갔어? 현금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얘는 현금이 나갔다고 마이너스로 현금 흐름표에 기록이 되고, 간접법에서는 얘는 부채 증가니까 현금 들어왔다고 플러스라고 표기가 돼요. 간접법에서는. 그런데 플러스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 그래서 현금이 증가한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비현금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하면은 다음 기회에 그 다음 기회에 10만 원 나가긴 나갈 건데 이번 회계기간 시점에서는요 돈이 안 나갔어요. 이자 비용을 인식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다고. 아직 안 나갔으니까 아직은 비현금 거래예요. 미래엔 나가겠지. 미래에는 이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가겠죠. 하지만 아직은 안 나갔어.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현금이 안 나가는 비현금 비용이지만 이자 비용은요 일시적으로 비현금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하지만 얘를 간접법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자 비용을 넣는 순간 자본에 말려 들어가서 돈이 10만 원 나갔다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때 미지급 비용 증가한 거 10만 원이라고 적어주면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되면서 딱 서로 상쇄가 돼서 0원이 됩니다. 0원. 그게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의 의미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고 요걸 요렇게 적고 요걸 요렇게 적고 요걸 요렇게 적고 요걸 요렇게 비현금 비용 인식해 주면서 따라랑 적으면은 이 간접법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900만 원에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다 더하고 빼면은 65만 4,500원이 딱 돼요. 오케이? 이렇게 길게 적은 게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셨던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 자본의 증가라는 항목 안에 저 많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걔네를 길게 늘어 써가지고 옆에 있는 직접법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기가 막히게 딱 맞고 현금의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접법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해지죠? 다 잊어버리세요. 레드썬! 기억에서 지우세요. 기억에서 지우고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머릿속을 비운다. 자산이 플러스면 마이너스, 자산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왜? 반대 방향이니까.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적어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계원리 강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했어요. 직접법이나 간접법 연결에는 들었는데 잊어버리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런 거 생각하면은 현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현표 그릴 때는 멍청해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원리에 대해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 왜 자산은 반대로 하고 부채는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하는지를 설명해 드렸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앞뒤로 제가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강의를 더 들어보시고요. 현표는 절대 강의를 한 번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강의 하면서 유난히 반복을 많이 했는데 유난히 오타도 많았고 오타는 좀 봐주시고 유난히 반복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는 하세요. 농담으로 멍청해지라고는 했지만은 한번 이해는 시도하시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들어도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직접 현표를 작성할 때는요. 생각을 하면 틀려요. 생각을 안 해야 현표를 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이해를 해보되 모르겠으면 그냥 머릿속을 비우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을 해가지고 실제 현표는 저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